2020년 3월 말에 맥킨지 컨설팅이 글로벌 CEO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들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 보면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후에 가장 큰 것은 뭔지냐? 바로 경제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CEO들이 86%에 달했는데요. 애프터 코로나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4차 산업혁명, 이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욘드 코로나, 다시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것들을 의미 있고 통찰력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8편에 걸쳐서 이 비욘드 코로나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내용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진행될 각 8가지 주제에 대해서는요, 2가지로 나누게 돼요. 하나는 코로나가 준 교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우리가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미래 변화에 대응해 나갈까 하는 2가지 방향으로 모든 챕터가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요, 장기간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다시 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언콘택트 문화, 다시 말하면 비접촉 문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온라인이 거의 대부분 90%의 유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합쳐지는 새로운 형태의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관점은 숏텀이 아닌 롱텀,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 영향을 미칠 주제들을 8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8가지는요, 크게 3가지 분류로 살펴볼 거예요. 뭐 요약을 하면 글개떠, 다시 말하면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의 3개 주제를 여기처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삶과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 시대의 소비자 행동이라든지 근무 방식의 변화라든지 하는 주제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개떠의 3번째, 자, 산업이 많이 어려워지는 산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코비드에 의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떠오르는 3대 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디지털 영상 미디어 산업, 두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변혁된 유통, 세 번째는 디지털 예방의학과 같은 이러한 떠오르는 산업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중에 글로벌 공급 체인이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준 교훈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겪어보니까 중국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이 이번에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죠? 자, 중국은요, 글로벌 제조로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거의 28.4%를 제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의 4배고요. 우리나라의 거의 9배의 규모로 큰 제조 허브이죠. 그래서 이런 중국이 흔들리게 되면 전 세계가 흔들리고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또 미국이 흔들리고 하는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 예견의 첫 번째입니다. 중국의 제조 허브 역할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포브스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글로벌 제조 허브로서의 중국은 종말될 것이다.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공급 사슬의 파괴를 경험한 기업들은 이제 더 탄력적이고 다양한 국가로 제조 거점을 옮기는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경험을 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삼성전자와 아주 1, 2위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애플이죠. 중국은요, 애플에 있어서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할 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에 공급하는 아이폰을 기본적으로 생산해주는 허브 역할을 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삼성은 폴더블 폰을 내놔서 완전 히트를 쳤습니다. 여기에 대항할 신제품을 만들어 놓은 애플이 2월 달에 아이폰 생산을 못하게 된 거예요. 전년 대비 60%나 매출이 아닌 생산량이 감소를 한 거죠. 그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중국이 멈춰서면서 애플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말 현재 스마트폰 점유율 격차가 월등하게 벌어진 거예요. 삼성전자가 22%, 애플이 14%인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애플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하겠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고 다양한 미국의 또는 유럽의 제조회사들이 중국에서부터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잡고 있다고 NBC에서 3월 달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미래를 예견하는 두 번째 이슈를 보겠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글로벌 기업들이 옮겨가는 그 지역이 새로운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쪽이 하나의 새롭게 옮겨갈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나라 경제는 좋아지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에 수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될까 하는 것을 면밀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멕시코예요. 전략적 대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멕시코는 어디 있죠? 북미와 남미의 딱 중간 거점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멕시코가 훨씬 물류 비용도 적게 들고 또 다양하게 교류도 쉽게 할 수 있는 또 봉쇄도 같이 봉쇄할 때는 같이 봉쇄할 수 있고 풀 때는 같이 풀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되는 거죠. 멕시코는 아주 낮은 인건비를 가지고 있고요. 또 44개국 이상과 FTA, 즉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북미 시장과 남미 시장의 교두보로서 멕시코를 생각하면서요. 현재 생산량이 18%에서 25%로 5년 이내에 급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필수로 해가지고 북미 지역에 많이 팔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은 공장들이 대거 멕시코로 이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에도 문제가 있죠. 뭘까요? 정치적인 부패와 마약 이런 부분에 선결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인구가 13억 6천만 명이에요.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고 곧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중국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옮기기가 상당히 좋겠죠. 또 인구도 많고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도를 대체적인 대안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요. IMF에 의하면 인도 부채가 GDP의 68.5%고 이 너무 높은 GDP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요. 부가 거의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지만 4개의 계급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1%가 국가 부의 53%를 갖고 있어서 이런 계급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인도의 IT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이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정책적인 문제, 두 번째는 계급차별, 세 번째는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수행하다 좀 안 되면 그만둔다는 거예요.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험성으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중에 또 하나 대안이 있죠. 바로 아세안입니다. 자, 아세안은 1967년에 창설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연합체로서 자리 잡아왔어요. 그동안은 이 지역 자체가 낙후됐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주목을 받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는 아세안의 인구가 6억 5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전체 GDP와 무역액이 이
지역들이 성장하면서 3천조 원의 거대 시장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쪽 대세로서의 아세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목받는 아세안,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선견지명 있게 2019년 이 아세안과 우리나라가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전략적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이런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미래 변화 세 번째는 뭘까요? 자, 공급망이 전체적으로 질서가 재편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글로벌로 그 원자재나 또는 부품 공급이 분산화된다는 거죠. 분산화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적화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류 비용도 더 많이 들고요. 또 각 흩어져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을 최적화할까 하는 그러한 기법들이 많이 도입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관리의 방법과 또 행동들도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봤지만 폐쇄에 의해서 갑자기 제품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그렇다고 해서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창고 비용이 상승하잖아요. 이 최적화된 것을 어떻게 유연하게 생산의 가용성과 제품 재고의 적정성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관리 기법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증가하는 물류 비용 또 많이 필요합니다. 생산으로서의 물류 비용뿐만 아니고 생산 거점에서 최종 엔드 유저에게 가는 물류 비용도 급격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네 번째는요. 언제든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판매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 판매망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B2B를 비롯해서 B2C든 간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사전적 준비 태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교훈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글로벌 제조 공급망 분산화가 주는 미래 유레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배웠죠? 첫 번째, 수출 국가를 다양하게 해야 돼요.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으면 우리에게 큰 리스크가 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멕시코 또는 인도 또는 아세안으로 공장 거점을 옮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공장 거점을 옮기는 곳에 새로운 우리가 수출선이 열리게 되고요. 또 그 나라 국가가 경제가 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다양한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흐름의 기회로 포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공급망이 분산화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물류, 생산, 이런 비용의 최적화를 계속 관리기법으로 개발하고 습득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공급망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요. 거기에 흘러가는 다양한 서류 작업이라든지 정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위험을 갖게 돼요. 또 상당히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되고 서류를 처리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관리의 비용이 증대하죠. 따라서 이런 걸 최적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과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에 의한 공급 채널 관리의 능력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